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된 60대의 할머니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돈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지요. 그저 내 몸 건강하고 가족들 건강하고 자식들 바라는 대로 잘 되면 그만인데 제가 주제에 욕심이 너무 많았는지 그리 바라던 대로 되지는 않았네요.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20대 나이에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참 무섭기만 했지요. 나보다 6살 많은 남편이 꼭 아저씨처럼 보이더라고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처녀가 그 앞에서 무어라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는 다들 그랬듯이 저도 2번 만남 만에 선을 봤던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던 그 사람이 결혼과 함께 서울로 발령을 받으며 저는 평생 살았던 고향 땅을 떠나 남편 하나 보고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의 서울은 참 대단했어요. 고향에서 못 보던 것들이 천지였습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았지만 살던 고향을 떠나 친정 멀리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음식도 하나 제대로 한 줄 모르는 젊은 세대기 멀리 타향에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정해주는 결혼이라 하더라도 저도 영 싫었으면 어찌 결혼 생각을 했겠나요? 제 남편은 미남형의 키도 크고 무엇보다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상도 남자답게 표현에 인색하고 좀 무뚝뚝하기는 했어도 제가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는 다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품을 어져나온 제가 앞으로 평생 의지할 곳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집안 장손이던 남편 때문에 시부모님은 내내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저는 또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아들만 들인 엄마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도 아들 들 기르기가 고되다 말하지요. 아들들 키워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키워본 엄마들이면 잘 알 겁니다. 형제가 터울이 적어서 그런지 어렸을 부터들이서 얼마나 싸워댔는지 모릅니다. 매일을 싸우고 때리고 울고 화해하고 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을 정도였네요. 곁에서 말리고 달래느라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들이라 그런지 집에 살림 까먹는 것도 하루 걸러 있었고 이래저래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정성으로 키우려고 저도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 잘 챙기고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어려서는 참 착하고 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머리가 자라면서 부모 품을 벗어나려 하더라고요. 특히 큰애는 부모의 기대가 버거웠는지 대학을 가자마자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저나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어요. 둘째는 공부도 그냥저냥 했지만 큰애는 어려서부터 공부도 참 잘했었습니다. 반에서 항상 1등을 도맡아 하고 상장도 많이 받아왔죠. 얼마나 똘똘한지 TV에서 하는 퀴즈 대회에 나가서 동네에서도 유명한 정도였습니다. 반면 둘째는 건강하기라도 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공부에는 영 관심도 소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운동은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야구, 축구,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운동 쪽으로 관심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둘째에게는 공부하라는 소리는 별로 안 했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워낙 잘하는 아이였기에 저희도 거는 기대가 컸었죠. 그러다 보니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당연히 저희의 목표는 서울대였습니다. 원래도 잘하던 아이이니 부모가 조금만 자극하면 그 정도는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은 엄하게 키워야 된다 생각했어서 저도 저였지만 저희 남편이 큰 아이에게 참 엄격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버지에게 혼이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에게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그게 아이를 위해 옳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공부하라 하는 말이 어디 나 잘 되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저 다 나중에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랬던 것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큰 애는 학창시절 좋은 성과는 내요. 학교에서도 당연히 서울대를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기대를 걸고 있었으니 그 아이 성격에 그것도 적잖은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까지 연필을 잡으며 그런 어른들의 기대를 착실히 견디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노력만큼이나 운도 따라줬으면 좋았으련만 큰 아이의 수능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긴장한 탓인지 실수 연달아 하게 되었다네요. 그래도 워낙 성적이 좋던 아이라 그 성적 가지고도 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 학교도 중상위권 대학이라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이었겠죠. 그런데 애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던 아이가 어이없는 실수로 그리 되었으니 아까 있겠죠. 남편은 당연히 재수시키더군요. 그때 큰 아이가 아버지에게는 무서워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제게만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 재수하기 싫어요. 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짓을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저 재수 못하겠어요. 그냥 지금 합격한 곳 들어가고 싶어요. 우성아, 어머니 아버지는 네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1년만 견디면 되잖니.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네가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생각하면 그때 부모님 말씀 듣기 잘했구나 한 거야.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울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보자 응. 대체 두 분 다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진성이랑 저랑 겨우 2살 차이인데 진성이한테는 저한테처럼 안 하시잖아요. 저 정말 너무 지쳐요. 겨우 20살이지만 20년 세월 충분히 참으면서 살았어요. 동생은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시면서 저한테만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성아, 차별이라니. 너 정말 엄마 아빠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성이야 공부를 시켜도 답이 없는 놈이고 너는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잖니. 우리는 다 너 위해서 이러는 거야. 큰 아이나 남편이나들 다 고집이 세서 제가 항상 중간에서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재수하기 싫어했지만 완강한 남편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들을 설득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큰 아이는 포기하고 재수하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이 붕 떴는지 전만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재수학원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도 다니는 것 같았고 새벽 밤을 지새는 일도 더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아들 마음을 잘 몰랐기에 얘가 갑자기 왜 이리 변했나 야속하고 속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러다 재수에 실패하면지 아버지랑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걱정이 참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곁에서 잔소리도 하고 달래봐도 아이는 앞에서만 대답을 잘하지 이전 같지는 않았어요. 아마 큰 아이는 그때부터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아들은 재수 끝에도 서울대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던 것이 어디 가지는 않았는지 실수는 없었던 덕분에 고려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던 남편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는지 고려대 원서 쓰겠다고 했을 때 아들에게 또 화냈었어요. 결국 아들이 아버지 몰래 등록을 해버린 탓에 고려대를 가게 되었지만 그 일로 남편과 아들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대화에 들어간 아이는 뒤늦게 사춘기가 왔는지 점점 반항적으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느라 사춘기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던 아들이었는데 하고 다니는 차림이나 행동들이 너무 달라졌네요. 그전까지는 외박은 절대 하지도 시켜주지도 않았던 아이였는데 대학을 가서는 하루 걸러 외박이었습니다. 저는 모범생이던 아들이 유흥에 빠지는 게 걱정이었어요. 놀러 다닌 덕에 학교 성적도 형편없었습니다. 기껏 재수까지 해서 들어간 학교면 더 열심히 다녀야 할 텐데 아들은 더 이상 공부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닥을 기는 성적에 이러다 학교까지 잘리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웠지요. 큰아이의 태도에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아빠와 아들의 화는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즈음에는 거의 매일이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부모와 말이 안 통한다면서 방문을 닫고 지내더니 자기도 매일 싸우는 게 지치는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자취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집 나가면 지원 못 해준다고 나가서 살려거든 너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아들은 부모 품 떠나는 게 무섭지도 않은지 결국 제 발로 집을 나갔고 남편과 아들은 그 뒤로도 화해 하지 못하고 대면 지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갔던 아들은 그 뒤로 다시는 집으로 들어와 지내지 않았어요. 지금도 큰아들은 혼자 해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놈은 성적도 신통치 않고 운동고는 잘하는 게 없던 탓에 지형에 비해서 거의 피워놓고 키웠다 보니 아이가 밝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형제들이 성격도 참 달랐네요. 큰애는 자기 고집 있고 성격이 차분한데 쟤는 귀도 얇고 성격이 밝아서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 성격 덕분에 평소에도 능글맞고 딸처럼 사근사근해서 둘째는 아버지 예쁨을 많이 받았었어요. 화물 내려고 하더라도 분위기 살살 봐가며 아버지 기분을 맞추곤 했으니 둘째 아이와 남편 사이에 큰 다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부모 입장에선 차별했던 것이 아니지만 큰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차별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둘째는 운동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결혼할 때까지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형이 재수하고 중간에 휴학까지 하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터울 적은 두 형제가 똑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첫째야 학벌도 좋고 휴화하고서는 정신 차리고 공부했는지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 아버지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기어이 한 소리를 했고 큰애는 그 뒤로 집으로 오는 걸음을 더욱 줄였네요. 둘째는 군대에 갔다가 말뚝 받겠다고 그러더니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는 선배 체육관에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둘째는 자기 앞가림이나 하면 큰 기대가 없었으니 뭐든 시작한 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30도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왜소한 체형에 아들놈 옆에 있으니 더 여리여리 작아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유치원 교사라고 하더군요. 어쩐지 밝고 참한 인상에 참 잘 어울리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애가 지 형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집 얻을 돈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둘째 애도 나가서 독립하여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유치원 교사인 둘째 며느리는 아들 놈처럼 제게도 사근사근하니 참 잘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들까지 낳아왔으니 어느 시어머니가 그런 며느리는 싫어할까요? 그런데 급히까지도 큰아이는 집에 여자 한 번 데려오지는 않더라고요. 이놈이 아직도 자기 부모에게 섭섭한 게 많은지 그때까지도 집에 좀처럼 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연애를 하고 다니는지 결혼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 동생은 벌써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 큰 아이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 부모로서 애가 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0이 훌쩍 넘어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집을 찾아왔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에 반갑고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가씨가 누굴까 또 궁금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그래도 엇비슷한 여자를 데려올 거라 기대했는데 그 아가씨는 고주의 중소기업 다니는 아가씨더군요. 거기다가 나이도 우리 아들보다 한 살 더 많은데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한참 못 미치는 조건에 저희가 쉽게 결혼을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저야 아들 앞에서 대놓고 싫은 내색은 못했지만 남편은 기어이 아들을 따로 불러 말을 꺼냈습니다. 너 알아서 잘 살 자신이 있어서 뛰쳐나갔던 것 아니냐? 그런 놈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데려온 여자가 겨우 저런 여자야? 아무리 네가 내 기대만큼 못 자라 줬다고 해도 결혼까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냔.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결혼까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허락하기 싫으시면 이대로 연을 끊을 수밖에 없네요. 이번에는 아들도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결국 연 끊겠다는 소리에 남편도 마지못해
큰 아이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기까지 꺾고 한 결혼이었으니 들이 잘 살면 되었을 것을 큰 아이가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하더군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큰 아이는 왜인지 우리는 원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가 이혼 후에 해외로 건너가 멀리 떨어진 핑계로 부모와 거진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자식 멀리 떼어놓고 걱정 안 한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도 말을 하시는 않았지만 큰아들 소식이 여간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매일 아들이 지내는 곳의 해외 뉴스를 들여다보며 아름아름 소식을 전해 들으려 노력했네요. 그런데도 아들은 그동안 명절에는 바쁘다며 들어오지 않았고 시차가 다르다는 핑계로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가 부모를 등지고 떠나버린 동안 오롯이 자식 노릇을 한 것은 둘째 아들 내외였습니다. 평소에도 시부모 기념일까지 챙기며 우리 곁을 지키던 아이들이었기에 같이 지낸 시간도 많고 어쩌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도 믿을 구석은 둘째밖에 없겠구나 싶었네요. 째에게서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손자도 귀했고 연락 없는 큰아이보다는 곁에 사는 둘째네가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가 큰아이가 소식이 없는 사이에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받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가 남편이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남편이 암이라는 얘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검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정도였어요. 매일 잔병으로 병원 다니는 것은 저였지. 우리 남편은 그동안 그 흔한 감기 한 번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니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던지라 갑자기 제 인생이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중기라 아직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작은 희망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다니면서 남편에게 좋다는 것들을 구하러 깊은 산속까지 쫓아가보고 온갖 민간요법에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평생 집에만 있던 제가 남편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건강 프로그램 좀 보고 건강검진도 더 자주 받을 걸 싶더라고요. 후회해봐야 다 늦은 일이었으나 저는 당장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점점 나빠졌어요. 언젠가부터는 살도 쪽 빠지고 현색도 나빠져서 금방이라도 남편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70이 넘은 고령에 항암 치료를 받아내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싶네요. 그렇게 남편은 나날이 기력을 잃어갔고 결국 마지막 몇 달은 병원 치료도 소용이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도 진통에 몸서리치는 남편을 보니 도저히 집에서 저 혼자 돌볼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의 남은 생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내는 게 맞나 고민이 참 많이 되었는데 남편이 나 고생할까 싶어 그랬는지 자기가 부득부하겠다 우겨서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보면 몇 달이 남편과의 마지막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휘체어에 태워 산책로를 다니며 꽃도 구경하고 도 구경하고 그래도 깨어있는 동안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이 알리지 못하게 해서 큰 아이에게는 아버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 죽을 날을 알았던 건지 꼭 죽기 일주일 전에 큰아들이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바로 큰 아이에게 한국에 좀 들어오라 연락을 했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 아픈 뒤로 큰아들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결국 뒤늦게 아버지의 상태를 알게 된 큰아이가 서둘러 귀국을 했고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남편이 버텨주었던 건지 다행히 남편은 큰아이와 며칠 시간을 보내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떴습니다. 보통 병환으로 죽게 되면 그래도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할 수 있어 그나마 낫다던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아픈 몸으로라도 옆에 있어 주었던 때가 몹시도 그리웠습니다. 당장 남편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생각을 하니 몸서리치게 두렵고 서글펐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끝내고 정리를 하면서도 저는 도저히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네요. 거기에 큰아들이 아버지 장례 끝나자마자 다시 외국으로 떠나버려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여행은 무슨. 네 시아버지 떠난 게 며칠이나 되었다고 여행을 가니. 어머니, 이러고 계시는 것보다 어머니 힘내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게 좋죠. 아버님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집에서 아버님 그리워하시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밖에서 바람 쐬고 오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저희나 저나 이번에 연차까지 땡겨서 일주일 시간 비웠으니까 저희 봐서라도 같이 가요 어머님. 네. 그동안 형 대신에 아버지 서류 정리하고 자기들도 회사 생활하느라 바쁠 텐데 나는 위에 애써주는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따라서 여행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덕에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나와보니 잠시나마 남편 일은 슬픔을 들을 수 있었네요. 오랜만에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식사도 하고 잠도 조금 잤습니다. 집을 떠나 나오니 시름은 조금 떨었지만 자꾸만 남편과 살던 그 집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나 위해주는 아이들이 고마워 내색하지 않고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며느리는 일이 바쁜지 계속 전화 받으러 나가는 걸 보니 공연히 나 때문에 무리한 건 아닌가 마음이 쓰였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또 짧네요. 그렇게 그동안 마음을 추스린 저는 다시 남편과 지내던 그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흔적들을 싹 다 정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한참을 가던 아들이 갑자기 처음 보는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서는 것이 안겠습니까? 본 일이 있나 싶어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가 저더러 잠깐 내려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내려서 내 여행 가방을 손에 쥐어주네요. 왜 이러니? 여기가 어딘데 갑자기 멈춰 세워서 가방까지 들려줘? 어머니,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이제 여기서 혼자 지내세요. 이전 집은 이미 팔렸으니까 돌아가셔도 소용없어요. 좀 허름해 보여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집 놔두고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사니?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 그 집이 왜 어머니 집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앞으로 주셨잖아요.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어머니 계속 그 집에서 지내시게요? 작은 집이 관리하기도 좋으실 거예요. 솔직히 저희도 장남 대신 여태 한 만큼 했잖아요. 자식 도리는 여기까지 하게요. 그리고 저희도 이사가니까 찾지 마세요. 제가 뭐라 말을 더 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차에 타더니 저만 그 앞에 세워두고는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놈은 내려보지도 않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곳에 어미를 두고 떠나는 자식이라니 이게 고려장인가 싶대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둘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들 다 전화를 받지 않네요. 그제서야 제가 버려졌다는 현실이 자각되었습니다. 내게 주고 간 열쇠를 집어들고 지붕을 슬레이트 판자 같은 것으로 덮은 그 허름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한 칸, 부엌 하나, 그 작은 집에 남편과 제가 쓰던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가구와 가전들은 늘 곳이 없어 버렸는지 짐이들은 박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네요. 내 짐이 거기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쫓겨난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우리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과 살던 내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에는 이미 누가 이사 와 있더군요. 이사 온 지 벌써 며칠이나 되었다며 우리 집이라 우기는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경찰까지 부렸습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네요. 아니 그 집이 우리 집인데 제가 저번 주까지도 거기 살았다니까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집이 아드님 명의라면서요. 부동산에 확인하니까 명의자가 팔았다고 하던데 아드님에게 증여해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 남편이 죽기 전에 둘째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남편 없이 연금이라도 받으려면 집이 없어야 유리하더라고요. 큰 아들은 아버지 유산 관심 없으니 알아서 하라 했고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유산 미리 준다 생각하고 둘째에게 증여하고 둘째네한테서 용돈 다 쓰고 나라에서 연금 타먹으면 좋지 않겠냐 했었어요.
그 피는 별 생각 없이 애들을 철석같이 믿고 남편이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 증여되게 해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니 그건 맞는데 명의만 그렇게 한 거고 내가 계속 살기로 했었어요. 그 집을 팔아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사연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증여가 되었으니 그 집을 소유자가 팔던 어쩌던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경찰은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나더러 알아서 하라고 그러대요. 남편 병원비 쓰느라 현금은 다 가져갔었고 애들한테 용돈이나 연금 못 받으면 당장 돈 한 푼 없는데 제가 어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더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둘째 살던 집까지 찾아갔지만 이것들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지 이미 이사를 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갈 곳 없던 저는 다시 그 판잣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네에 사람이 살기나 하는 건지 초저녁인데도 동네에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하니 늙은 노인네 혼자 있기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곳에 애미 버려두고 간 자식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아는 줄로만 알았던 둘째네였는데 이게 본 모습이었나 싶네요. 생각해보니 예전에 둘째네와 돈 문제로 다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을 잘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체육관을 차리고 싶다며 돈을 빌려달라 그러더군요. 남편이 은퇴한 지 오래되었고 남편 앞으로 나오는 연금으로 겨우 살고 있는데 결혼할 집 해줬으면 됐지. 줄돈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둘째 며느리가 우리더러 손주가 부상하지도 않냐면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 빚이라도 내서 도와줘야지. 어려운 형편도 아니면서 왜 못 도와준다고만 하세요.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이전에 우리 앞에서 언성 한번 높인 적 없던 아이가 대뜸 그런 소리는 하니 너무 놀랐었지요. 론 다음날 바로 다시 와서 잠 못했다 비고 아이 키우려니 쪼들려서 그랬다며 용서해달라 하기에 저도 아이 키워본 입장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싶어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허무어져가는 판잣집에 내쫓겨 생각을 해보니 아마 그게 둘째의 본심이었을까 싶네요. 내 생각해서 손주 앞으로 증여하자고 먼저 나섰을 그 검은 속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차마 큰 아이에게는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아이에게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둘째 며느리 본 모습을 알고 보니 내가 그 전에 큰 며느리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반대하던 결혼이었어도 이왕 결혼시켰으면 저도 그냥 똑같이 잘 해주면 될 것을 이상하게 큰 며느리에게는 둘째 며느리에게 하는 것만큼 되질 않더라고요. 둘째에는 지가 먼저 와서 애교 있게 굴고 눈치 빠르게 알아서 착착착 하는데 큰 애는 말도 별로 없고 제가 시켜도 세워나 내일아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답답한 마음에 몇 번 면박도 줬습니다. 큰애 너는 둘째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하는 건 둘째 반전도 못하니 어떻게 하니? 결혼은 아무리 둘째가 먼저 했다고 하지만 우리 집 큰 며느리는 너 아니냐? 앞으로 네가 주도해서 잘 해야지. 이렇게 둘째 따라다니는 모양새면 어떻게 하니? 제 딴에는 나중에라도 살림 맡겨야 한 것은 큰 며느리인데 둘째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되어 했던 말들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큰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큰아들에게 했듯이 큰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줬습니다. 첫 아이들에게 제 기대치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거기다 이미 나이도 있는 큰 아이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제 노파심에 괜한 말도 꺼냈었네요. 저 정말 문제 없는 거 맞니? 아니 근데 왜 애가 안 생길까? 내가 괜한 걱정하는 게 아니야. 둘째는 젊어서 애 가져서 애가 벌써 초등학교 갈 나이가 다 되는데 너는 여기서 더 늦어지면 어쩌니?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알아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애가 말이 없어서 그랬지 가장 속상한 것은 자기였을 건데 제가 주책이라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급히는 뭐가 그리 급하고 걱정이라고 그런 소리들을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못 가서들이 이혼하고 보니 다 나 때문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들이 좋아서 잘 지냈으면
되었을 것을 괜히 애들 힘들게 했다 싶어서 많이 후회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제가 후회한들 아이들이 다시 이어질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탓하듯 먼 이국으로 떠나버린 큰아들만 생각하면 참 죄스럽고 속이 상해 차마 이런 제 사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골방에 엇박혀 남편의 유품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남편 따라 떠나고 싶더라고요. 울다 지쳐서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울리는 벨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게 되었네요. 비몽사몽한 정신에 전화문 받았더니 뜻밖의 상대였어요. 어제 저녁까지 계속 생각하던 몇 년 전 이혼한 큰 며느리였네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순간 놀라움보다 반가움이 컸습니다. 미진아, 어머니,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장래미는 그이 있을 것 같아서 못 가고 끝나고 어머님 댁으로 갔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세상에, 안 그래도 내가 한 번쯤 연락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 본 염치가 없어서 한 번도 연락을 못했구나. 그래, 너는 잘 지내니? 저야 뭐 그냥 지내죠. 어머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니다. 세상에,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지 말할 사람도 없는데 네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다시 울음이 난다. 갑작스러운 제 말에 그 아이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자식보다도 그 아이가 더 가깝게 느껴졌네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 판자집에 있다는 말을 들은 그 아이가 퇴근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본 아이는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쉽게 피지 못하더군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은 어쩌시고 이런 곳에 계세요? 이게 다 둘째 아이 개 때문이야. 세상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결국 그 결과가 이거구나. 우성이 걔한테는 말도 못했다. 아직도 상처가 많은지 아버지 장례 끝나자마자 다시 나가버렸는데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걸 생각해서라도 우성이 볼 낯이 없어. 내가 오죽하면 식구도 아닌 너한테 얘기를 하겠니? 후옥. 세상에. 큰며느리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참을 들던 큰며느리가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찾더군요. 눈이 침침해 서류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저는 증여 계약서가 따로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큰며느리가 상자를 뒤져서 서류를 찾더니 여기저기 전화해보며 수소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 다시 찾아드릴게요. 역시 아버님이 그냥 증여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 부담부 증여라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증여 회수도 가능해요. 부담 뭐? 아유,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경찰서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던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효도증여라고.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조건으로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노년의 자식이나 손주들한테 증여하시고 용돈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네가 이런 식으로 어머니 쫓아냈다면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되는 거죠. 물론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은 다 치료비로 쓰느라 변호사 비용 될 돈이 없다. 그건 어쩌니? 어머니, 이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사실 아버님이 예전에 사망보험금 들어두신 일이 있어요. 어머니도 모르셨을 거예요. 아버님 아프시기 한참 전의 일이고 저희 헤어지고 나서 일이라서요. 그 아이가 제게 전한 이야기는 저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저만큼이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들과 이혼을 하며 보험 일을 하게 된 이 아이를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아버님이 그때 저한테 돈을 좀 주셨어요. 아버님은 큰 돈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오신 김에 제 실적 도와주시겠다고 보험을 하나 가입해 주셨어요. 그때는 저 도와주시겠다고 비싼 사망보험금 들어주셨던 거였지만 나중에 아버님 병 얻으신 걸 생각하면 참 잘한 일이셨네요. 수익자는 당연히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으니 보험금 타시면 앞으로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에,
나는 전혀 몰랐다. 네 시아버지가 널 찾아간 줄도 몰랐고 사망보험금 같은 게 있는 줄도 공공공 몰랐어. 저는 남편이 남겨둔 서류도 제대로 본 줄 몰랐는데 큰며느리가 도와주어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큰며느리의 도움으로 둘째 아들에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정말 천만다행이지 뭡니까? 결국 둘째 아들과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들이 내게 비수를 꽂다니 정말 남보다도 못하게 보였지요. 자기 처는 어쩌고 혼자 나왔는지 혼자 와서는 저한테 그제서야 잘못했다 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잠깐 돌았었나 봐요. 준우 엄마. 말만 듣고 욕심 부리다가 어머니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집 팔아서 체육관 차리겠다고 하지 그랬니? 니들은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렸어. 그 돈이 그리 욕심이 나더냐? 너도 네 첫탄만 할 생각하지 말아란. 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리고 소송 끝나고 더 볼 일 없을 거니 너도 이제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나중에 나 죽어도 찾아올 생각하지도 말고. 알겠어? 잠깐 아들의 눈금의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돌째 내외가 나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이 다잡아졌습니다. 앞으로 평생 보고 싶지 않더군요. 제가 이 나이에 뭐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손주, 자식들, 행복한 일만 생각했는데 이것들은 욕심이 끝도 없어서 살아있는 어미 내쫓기까지 했으니 어떻게 자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며느리 때문에 큰아들 귀에도 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큰아들이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 애가 울더군요. 어머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집도 없이 어딜 계셨어요? 우성씨, 어머니 그동안 내가 모시고 있었어. 그래도 아버님이 계약서를 남겨두셔서 일이 쉽게 풀린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유, 나는 너한테 미안해서. 너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그렇게 다시 도망치듯 나가버렸는데 우리한테 마음 상해 있는 너한테 내가 무슨 염치로 도움을 구하냐. 그래도 어떻게 미진이 얘랑 연락이 닿아서 일이 잘 되었지. 얘한테나 너한테나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제가 장례 끝나고 바로 떠난 건 저도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솔직히 부모님 탓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때는 그냥 다 속상해서 그랬어요. 누구 탓이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혼한 것도 제가 못나서 그런 거지. 그게 어디 부모님 탓이겠어요. 그렇게 부모님 등지고 살면서 저도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뒤늦게 아버지 상태 알게 되고 아버지 곧바로 돌아가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얼굴 더 봤다가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또 바보처럼 그렇게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셨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미안하다, 미안해. 장남이라고 너한테 무거운 짐 지우고 부모 기대 때문에 그동안 너무 너 힘들게 했어. 미진이 너한테도 똑같이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보듬었어야 했어. 다 내 별것 아닌 욕심 때문이야. 결국 그날 큰아들과 몇십 년 묵은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미련하게 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큰 며느리의 도움으로 저는 집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과 문제로 집 대신 돈으로 받아냈지만 이참에 아들놈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서 새 시작해야 하니 오히려 잘 되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일보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두 아이가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거든요. 오랫동안 타자는 떠돌던 아들도 한국에 들어와 살기로 하고 들이 새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덕에 되찾은 행운을 나누려고 이번에는 제가 우리 며느리 위해 혼수를 해주었습니다. 억소리 나는 돈이 든 통장을 며느리에게 쥐어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라고 했네요. 그마저도 더 못 챙겨줘서 미안했지만 마음 깊은 그 아이는 그것 가지고도 눈을 보이네요. 아유, 너는 참 욕심도 없다 겨우 이거 가지고. 그러니? 어머니, 어디 돈이 중요한가요? 어머니 마음이 중요하죠. 저 이거 안 쓰고 묵혀둘 거예요. 나중에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요. 이 돈 가지고 여행 가려면 어디 해외로 1년은 다녀와야겠네. 호호. 괜히 나한테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네 남편한테도 한 푼 쓰지 말고 오롯이 너 위해서 쓰거라. 친정엄마가 혼수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내 죄문 생각하면 이걸로 어림도 없겠지만 지금 내 형편에서 최선이니까 제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렴. 제가 그동안 참 어리석었습니다. 말이 없고 표현이 없다고 그 마음마저 조용하진 않았을 텐데 그저 옆에서 둘째 며느리 애교 떠는 것만 예쁘다 여겼으니 어찌 보면 제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네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죽은 남편이나 도와주려고 우리 큰 며느리를 보내줬구나 싶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 제 속으로 품으며 남은 생 잘 마무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